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정보 탐험 길잡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. 캘리포니아 메디컬의 본인 부담금, share of cost라고 하죠.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좀 복잡한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비용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상이거든요. 꼭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인데 그렇죠. 네, 근데 또 들여다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본인 부담금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죠. 기본적으로는요. 매달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내야 해요. 그 금액을 넘어서야 그 달에는 메디컬 혜택이 시작되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민간보험 코페이나 디덕터블이랑은 좀 다른 거네요. 네, 좀 다르죠. 소득이 이제 무료 메디컬 기준은 살짝 넘는데 그렇다고 의료비를 다 내기엔 좀 부담스러운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,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특히 어떤 분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게 되나요?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, 아니면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집에서 IHS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요. 소득 때문에 일반 메디칼은 못 받지만 이 본인 부담금 제도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2024년도부터 자산 한도는 대부분 없어졌다고 하지만 소득 기준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. 네, 자산 기준 없어진 건 큰 변화였죠. 근데 소득 기준은 여전하다.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 본인 부담금 액수,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? 이게 막 사람마다 다르고 그럴 텐데. 네, 계산식이 좀 있긴 한데요.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. 월 소득에서 주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 필요 수준이라는 거랑 또 다른 몇 가지 공제 항목들을 빼요. 그렇게 남는 금액이 그달의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. 최저 생계 필요 수준, Maintenance Need Level, MNL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점이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네, 뭔가요? 이 최저 생계 필요 수준 액수가요. 198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 네. 잠깐만요. 1989년이요? 와, 아니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?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기준액이 그대로라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물가는 계속 뛰는데 기준선은 89년에 멈춰 있으니까.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요. 소득이 정말 조금만 올라도 갑자기 확 높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. 이걸 절벽 현상, 클리프 에펙트라고 부르죠. 이야, 단돈 몇 푼 차이로 갑자기 수백 달러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월 소득이 딱 1달러 차이로 무료 기준을 넘어가면 갑자기 막 몇백 불짜리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도 어렵고 부담이 정말 크죠. 와,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. 그럼 매달 내야 하는 이 본인 부담금은 뭘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병원비만 되나요? 아니요. 병원 진료비는 물론이고 처방약값, 의료기기 사는 비용, 이런 승인된 의료 관련 지출은 대부분 포함됩니다. 네, 뭐 옛날 병원비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런 묵은 의료비 같은 것도 이 본인 부담금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상치 못한 과거의 빚이 현재 메디칼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. 아, 그것도 가능하군요. 그럼 IHSS 서비스 받는 경우는 좀 다르나요? IHSS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. 만약 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의료비로 다 못 채고 남은 금액이 있다. 그러면 그 남은 금액만큼만 IHSS 제공자, 그러니까 간병인 월급에서 먼저 떼요. 네, 간병인 월급에서요. 네, 일단 그렇게 공제가 되고 서비스 받는 분은 그 공제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직접 줘야 하는 거죠. 와, 이것도 절차가 좀 있네요. 네, 여기서 또 복잡한 점이 나와요. 스네이트베이 카이자라는 또 다른 소송 영향인데 이것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도 식구마다 본인 부담금 액수가 다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엄마 아빠랑 아이들 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가족 내에서도 다르다? 네. 그리고 매달 이 본인 부담금을 다 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. 이걸 SOC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료들 보니까 이게 당사자나 병원 직원들한테 행정적으로 꽤 부담이 큰 것 같아요. 서류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매달 해야 하는 거니까. 다른 주에서는 이런 불편 줄이려고 그냥 주정부에 미리 돈을 내는 페이인 방식도 있다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직 그건 없고요.
그럼 방법이 아예 없나요? 이 부담을 좀 줄이거나 피할 방법 같은 거요.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다른 건강보험, 보충보험 같은가요? 그런 거에 가입하면 내는 보험료가 소득 계산할 때 공제가 돼요. 그럼 본인 부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죠. 아, 보험료 낸 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250% 근로장애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%까지 되더라도 메디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. 이런 걸 활용하면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방법이 있기는 있네요. 오늘 메디칼 본인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봤는데요. 이게 꼭 필요한 분들께는 중요한 안전망인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1989년에 멈춘 그 기준액 문제나 또 행정적인 복잡함 같은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제도가 어쨌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정부 재정도 생각하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긴 한데요. 하지만 정말 30년 넘게 그대로인 그 생계 기준액이 과연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건지,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절벽 효과가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, 이건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. 네. 이 제도가 현재 상황에 맞게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?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